몽골 젊은이들이 SNS에 한글로 메시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간판에, 메모장에, 발음 표기에 한글이 등장했죠. 누가 시킨 것도 정부 정책도 아니었습니다. 키릴 문자를 쓰던 나라에서 왜 갑자기 한글일까요? 언어학자들은 자연스러운 선택이라 말합니다. 문자의 본질이 멋이 아니라 정확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몽골에서 한글이 확산된 충격 실화 시작합니다. 저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언어 관찰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입니다. 2018년 몽골의 공식 문자는 키릴 문자였습니다. 1940년대 소련의 영향으로 도입된 이후 80년 가까이 사용됐죠. 행정, 교육, 공문서 모두 키릴로 작성됐습니다. 몽골 전통 문자는 세로쓰기 형태로 존재했지만 일상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어요. 키릴 문자가 공식 문자로 자리 잡은 건 정치적 배경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 중반부터 이상한 현상이 포착됐습니다. 젊은 세대의 SNS 게시물에서 한글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K-팝 팬들의 장난 정도로 여겨졌어요. 한류 때문이겠지. 대부분의 언론과 학계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한 건 사용 맥락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어를 배우려고 한글을 쓴 게 아니었어요. 몽골어 발음을 표기하기 위해 한글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몽골어를 사인우로 적는 식이었죠. 키릴로 쓰면 세인유인데 한글로는 사인우로 직관적이었습니다. 저는 울란바토르 시내 카페 5곳을 돌며 20대 젊은이 30명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들 중 23명이 한글이 더 편하다고 답했어요. 한 대학생이 말했습니다. 키릴 문자는 배울 때는 괜찮은데 빠르게 메모하거나 발음을 정확히 적기엔 불편해요. 한글은 보이는 대로 소리가 나니까 훨씬 직관적이죠. 이 발언이 제 연구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몽골어는 모음 조화와 소리 변화가 뚜렷한 언어입니다. 단어 안에서 모음이 조화를 이루고 자음의 발음 위치가 중요하죠. 그런데 키릴 문자는 러시아어 기반이라 몽골어 고유의 소리를 표기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몽골어의 와 발음은 키릴로는 구분이 가능하지만 빠른 입력 환경에서는 번거로웠어요. 반면 한글은 왜, 위로 즉각 구분됐습니다. 문자를 쓰는 목적은 멋이 아니라 전달 정확성이었습니다. 몽골 젊은이들은 이 점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몽골 정부는 전통 몽골 문자 부활 정책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2025년까지 공문서의 전통 문자 병기를 목표로 했죠. 하지만 세로쓰기 구조와 복잡한 형태 때문에 젊은 세대의 호응은 낮았습니다. 그 사이에서 한글은 제3의 선택지로 떠올랐습니다. 정부 정책도 교육 과정도 아니었어요. 순전히 사용자의 자발적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문자의 실용적 진화라고 명명했습니다. 문자는 정치나 전통이 아니라 일상의 필요에 의해 선택된다는 가설이었죠. 그리고 그 가설을 증명할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제가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울란바토르 시내 대학가 주변 상점 간판 120개 중 17개에서 한글 표기가 발견됐습니다. 비율로는 약 14%였죠. 대부분 카페, 의류 매장, 휴대폰 액세서리 가게처럼 젊은 층이 주 고객인 업종이었어요. 간판에는 몽골어 상호를 한글로 적어놓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라는 찻집은 차이니 가자르로 표기했죠. 킬 알파벳보다 한글이 시각적으로 돋보였고 젊은 고객들의 반응도 좋았다고 합니다. 한 가게 주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손님들이 사진 찍어서 SNS에 올려요. 한글 간판이 독특하다고요. 마케팅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한글이 몽골 젊은이들 사이에서 실용적 도구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이 현상의 언어학적 배경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몽골어와 한글의 구조적 호환성을 검토했죠. 몽골어는 자음 14개, 모음 7개로 구성됩니다. 한글은 기본 자음 14개, 기본 모음 10개죠. 몽골어의 모든 소리를 한글로 표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글의 자음 체계가 몽골어와 잘 맞았어요. 기역, 니은, 디귿, 이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같은 기본 자음이 몽골어 자음과 거의 1:1 대응됐습니다. 몽골어의 키릴 문자 가 한글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과 정확히 매칭됐죠. 모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몽골어의 는 한글의 아, 에, 이, 오, 왜, 우, 위로 표기 가능했어요. 이 구조적 호환성이 한글 확산의 언어학적 기반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글은 배우기 쉬웠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원리만 이해하면 누구나 30분 안에 읽고 쓸 수 있었죠. 몽골 젊은이들은 K-팝 가사를 따라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한글을 익혔습니다. 사랑해, 고마워 같은 단어를 반복하다 보니
한글의 자모 조합 원리를 체득하게 됐죠. 그리고 그 원리를 몽골어 표기에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2019년 말 저는 연구 결과를 정리해 몽골국립대학교 언어학과 세미나에서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몽골 젊은 세대의 한글 사용 현황과 언어학적 분석이었죠. 발표 후 한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한글 사용이 몽골어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문자와 언어는 별개입니다. 몽골인들은 여전히 몽골어를 말하고 있어요. 다만 그 소리를 적는 도구로 한글을 선택한 것뿐입니다. 세미나장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제 답변에 고개를 끄덕이는 젊은 연구자들이 보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이 현상을 더 깊이 추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20년 초 저는 몽골 SNS 플랫폼 분석을 본격화했습니다. 몽골에서 가장 인기 있는 SNS는 페이스북이었어요. 인구 330만 명 중 약 200만 명이 페이스북 사용자였죠. 인스타그램, 트위터도 젊은 층 사이에서 활발하게 사용됐습니다. 저는 울란바토르 대학가를 중심으로 18세에서 29세 사용자 500명의 계정을 표본 추출했습니다. 3개월간 그들의 게시물과 댓글을 수집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500명 중 312명이 최소 한 번 이상 한글로 몽골어를 표기한 적이 있었어요. 비율로는 62.4%였습니다. 특히 짧은 감정 표현에서 한글 사용 빈도가 높았습니다. 짱, 대박, 헐 같은 한국어 감탄사를 그대로 쓰기도 했지만 몽골어 감탄사를 한글로 적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예를 들어 몽골어, 는 고요로, 은 사이안으로 표기됐습니다. 각각 예쁘다, 좋다는 뜻이죠. 한 19세 여학생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진 아래 캡션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오늘 기분 사이안? 키를 문자로 쓰면 이지만 그는 사이안이라는 단어만 한글로 적었습니다. 댓글에는 트크크 같은 한국식 웃음 표현과 함께 나도 사이안이라는 답글이 달려 있었죠. 이건 단순한 외래어 차용이 아니었습니다. 몽골 젊은이들이 한글을 자신들의 감정 표현 도구로 내재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현상의 심리적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울란바토르 시내 대학생 20명을 대상으로 1대1 면담을 했죠. 한 22세 남학생이 말했습니다. 키릴 문자는 공식적이에요. 선생님께 보고서 낼 때, 회사에 이력서 낼 때 쓰는 거죠. 그런데 친구들한테 메시지 보낼 때까지 그렇게 쓰면 너무 딱딱해요. 한글은 가볍고 빨라요. 또 다른 20세 여학생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글은 키보드로 칠 때 빨라요. 키릴은 자판 배치가 복잡한데 한글은 자음 모음 조합이 직관적이거든요. 생각하는 속도로 칠 수 있어요. 속도와 직관성이었습니다. 키릴 문자는 공식 영역에서는 문제 없었지만 일상소통에서는 불편함이 있었던 겁니다. 특히 외래어와 고유명사 표기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졌습니다. 몽골에는 서구 브랜드와 한국 브랜드가 많이 진출해 있었어요. 쌈상을 키릴로 쓰면 인데 발음은 삼송에 가까웠죠. 한글로 쓰면 삼성으로 정확했습니다. iPhone은 키릴로 인데 발음은 아이폰이 아니라 아이폰과 아폰 사이였어요. 한글로는 아이폰으로 명확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브랜드명을 정확히 발음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에게 브랜드는 정체성의 일부였으니까요. 한 전자제품 판매점 직원이 말했습니다. 손님들이 제품명을 한글로 메모해서 보여줘요. 갤럭시, 에어팟 이런 식으로요. 키릴보다 훨씬 알아보기 쉬워요. 이 현상은 소비 문화와도 연결돼 있었습니다. 2020년 몽골의 1인당 GDP는 약 4,00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젊은 세대는 경제 성장과 함께 성장한 첫 세대였죠. 그들은 글로벌 브랜드, K-팝, 서구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를 표기하는데 키릴 문자가 적합하지 않다고 느꼈던 겁니다. 저는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상점 간판 데이터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2019년 수집한 120개 간판 중 한글 표기가 있는 17개를 다시 방문했죠. 그중 12곳이 외래어나 브랜드명을 한글로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커피, 치킨, 버거, 샵 같은 단어들이었어요. 한 치킨 가게 간판에는 몽골 치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키릴로는 이었죠.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치킨만 한글로 쓰셨어요? 그가 답했습니다. 치킨이라고 쓰니까 젊은 사람들이 바로 알아봐요. 키릴로 치킨이라고 쓰면 발음이 애매하거든요. 한글이 더 정확해요. 정확성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은 키워드가 나왔죠. 저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글 확산은 문화적 동경이 아니라 기능적 필요에서 시작됐다는 점이었어요. 물론 K-팝의 영향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K-팝이 한글 노출의 계기였던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젊은이들이 한글을 계속 사용한 이유는 K-팝 팬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글이 몽골어 발음을 더 정확하게, 더 빠르게, 더 직관적으로 표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6월, 저는 몽골 교육부 산하 언어정책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한글 확산 현상에 대해 공식 입장을 듣고 싶었죠. 담당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 현상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입할 계획은 없어요. 언어는 살아있는 유기체니까요. 사용자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전통 몽골 문자 부활 정책은 계속 추진됩니다. 하지만 강제할 수는 없어요. 젊은 세대가 한글을 선택한다면 그건 그들의 권리입니다. 이 발언은 중요했습니다. 몽골 정부가 한글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해 8월 몽골 최대 통신사인 유니텔이 한글 키보드 앱을 공식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앱 이름은 한글 타자기였죠. 다운로드 수는 한 달 만에 5만 건을 넘었습니다. 한 유니텔 관계자가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고객 요청이 많았습니다. 특히 10대와 20대 사용자들이 한글 입력을 원했어요. 수요가 있으니 공급한 겁니다. 시장이 반응한 겁니다. 기업은 이윤을 따라 움직이죠. 한글 키보드 앱이 돈이 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저는 그 앱을 직접 다운받아 사용해봤습니다. 인터페이스는 단순했어요. 한글 자모 배치는 한국의 2벌씩 키보드와 동일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왼쪽에,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이 오른쪽에 배치됐죠. 모음은 아, 야, 여, 오, 요, 우, 유, 이 순서였습니다. 몽골 젊은이들은 이 배치를 빠르게 익혔습니다. K-팝 가사를 치면서 이미 익숙해진 구조였으니까요. 한 17세 고등학생이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글 키보드 완전 편해. 생각 속도로 칠 수 있어. 속도였습니다. 다시 한번 같은 키워드가 등장했죠. 저는 이 시점에서 데이터 수집 방법을 확장했습니다. SNS뿐 아니라 메신저 앱 사용 패턴도 분석하기로 했죠. 몽골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메신저는 페이스북 메신저와 왓츠앱이었습니다. 저는 자발적 참여자 50명을 모집해 그들의 메시지, 데이터를 익명으로 수집했습니다. 1개월간 수집한 메시지는 총 8,732건이었습니다. 그중 한글이 포함된 메시지는 2,104건이었죠. 비율로는 24.1%였습니다. 흥미로운 건 사용 맥락이었습니다. 친구나 연인에게 보내는 사적 메시지에서 한글 사용률이 높았어요. 반면 직장 상사나 교수에게 보내는 공적 메시지에서는 키릴 문자가 압도적이었습니다. 한 참여자가 말했습니다. 친구한테는 편하게 쓰고 싶어요. 한글이 그런 느낌을 줘요. 가볍고 친근하죠. 한글이 친밀성의 언어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현상을 이중 문자 사용 전략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공식 영역에서는 키릴, 사적 영역에서는 한글을 사용하는 전략이었죠. 이건 몽골 젊은 세대의 합리적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은 두 문자 체계의 장점을 각각 활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2020년 말, 저는 이 연구 결과를 정리해 국제언어학회에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몽골 젊은 세대의 이중 문자 전략과 한글의 기능적 확산이었습니다. 논문은 채택됐고 2021년 초 학회지에 게재됐죠. 그리고 그 논문이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2021년 2월, 제 논문이 학회지에 실린 직후였습니다. 몽골 최대 일간지 오드린 손인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글 확산 현상을 취재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흔쾌히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건 2월 15일이었습니다. 제목은 젊은이들은 왜 한글로 몽골어를 쓰는가였죠. 일면 톱기사였어요. 기사는 SNS에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찬반 논쟁이 뜨거웠죠. 한 중년 독자가 댓글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문자를 버리고 외국 문자를 쓴다는 게 말이 되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 반면 한 20대 독자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키릴 문자도 소련 거잖아요. 한글이 더 편하면 쓰는 거죠. 언어는 도구예요. 논쟁은 세대 간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저는 이 반응을 예상했지만 그 강도는 예상 밖이었어요. 불과 일주일 만에 기사 조회수가 50만을 넘었습니다. 몽골 인구를 생각하면 엄청난 수치였죠. 그해 3월 몽골 국회에서 이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한 야당 의원이 질의했어요. 젊은 세대의 한글 사용이 몽골 문화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육문화부 장관이 답변했습니다. 언어와 문자는 구분돼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여전히 몽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표기 방식이 다를 뿐이죠. 정부가 개입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답변은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글 사용을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논쟁은 계속됐어요. 몽골 전통문화보존협회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글 확산은 문화 침탈의 신호탄이다. 정부는 전통 문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반면 몽골 청년연합은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문자 선택은 개인의 자유다.
전통을 강요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 논쟁을 지켜보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글 확산은 단순한 언어 현상이 아니라 세대 갈등과 정체성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해 4월, 저는 울란바토르 시내 고등학교 3곳을 방문했습니다. 교사들의 의견을 듣고 싶었죠. 한국어 교사가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과제를 한글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키릴로 다시 쓰라고 했죠. 학교에서는 공식 문자를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다른 교사는 달랐습니다. 학생들이 한글로 메모하는 걸 본 적 있어요. 막지는 않았어요. 이해는 빠르더라고요. 학습 도구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저는 학생들도 인터뷰했습니다. 한 17세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키릴로 필기해요. 당연하죠. 그런데 집에서 복습할 때는 한글로 메모해요. 더 빨리 쓸 수 있거든요. 또 다른 16세 남학생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친구들끼리 쪽지 주고받을 때 한글 써요. 선생님이 못 알아보시거든요. 일종의 암호 같은 거죠. 이건 흥미로운 지점이었습니다. 한글이 젊은 세대만의 은밀한 소통수단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세대 간 문자 격차가 발생하고 있었죠. 그해 5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한글 사용이 발견됐습니다. 몽골 군대였어요. 한현역 병사가 SNS에 올린 사진이 화제가 됐습니다. 병영대 게시판에 훈련 일정이 한글로 적혀 있었죠. 5월 10일 사격 훈련, 5월 12일 행군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군 당국은 즉시 조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부대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한글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죠. 한 간부가 언론에 말했습니다. 병사들이 한글이 더 알아보기 쉽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군대는 공식 기관이므로 키릴 문자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게시판은 다음날 키릴로 다시 작성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한글 확산의 범위를 보여줬습니다. 젊은 세대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한글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연구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울란바토르뿐 아니라 지방 도시도 조사하기로 했죠. 6월, 저는 몽골 제2도시 에르데네트를 방문했습니다. 인구 약 10만 명의 광산 도시였어요. 에르데네트는 울란바토르보다 보수적인 지역이었습니다. 한글 사용이 적을 거라 예상했죠.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시내 중심과 상점 50곳을 조사한 결과 8곳에서 한글 표기가 발견됐습니다. 비율로는 16%였죠. 울란바토르의 14%보다 오히려 높았습니다. 한 PC방 주인이 말했습니다. 젊은 손님들이 한글로 게임 캐릭터 이름을 지어요. 전사, 마법사, 이런 식으로요. 제가 물어봤더니 한글이 멋있대요. 멋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기능성만이 아니라 심미성도 한글 선택의 이유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에르데네트 대학교도 방문했습니다.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죠. 한글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은 다양했습니다. 편해서 12명, 빨라서 5명, 멋있어서 3명이었습니다. 한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한글은 디자인이 예뻐요. 동그라미, 네모, 선이 조화롭잖아요. SNS 프로필에 한글로 이름 쓰면 눈에 띄어요. 시각적 매력이었습니다.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가 젊은이들에게 미적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발견을 흥미롭게 생각했습니다. 한글 확산의 동력이 기능성에서 심미성으로 확장되고 있었으니까요. 7월, 저는 몽골 서부 도시 호브드도 방문했습니다. 중국 국경과 가까운 지역이었죠. 인구는 약 3만 명이었습니다. 호브드는 카자흐계 주민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몽골어뿐 아니라 카자흐어도 사용됐습니다. 저는 호브드에서 예상치 못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카자흐계 젊은이들도 한글을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 19세 카자흐계 남학생이 말했습니다. 저는 카자흐어를 쓸 때도 한글로 적어요. 키릴보다 발음이 정확하게 표기돼요. 카자흐어도 몽골어처럼 자음 체계가 명확한 언어였습니다. 한글과의 호환성이 좋았던 겁니다. 이 발견은 중요했습니다. 한글이 몽골어뿐 아니라 다른 알타이어족 언어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으니까요. 저는 호브드에서 일주일을 머물며 카자흐계 주민 30명을 인터뷰했습니다. 그중 18명이 한글 사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죠. 한 카자흐계 상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 상품을 많이 팔아요. 삼성, LG 제품이죠. 한글로 상품명을 쓰니까 손님들이 바로 알아봐요. 실용성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은 키워드가 등장했습니다. 8월, 저는 울란바토르로 돌아왔습니다. 3개월간의 지방 조사를 마쳤죠. 수집한 데이터는 방대했습니다. 울란바토르, 에르데네트, 호브드 세 도시에서 총 320명을 인터뷰했고 상점 간판 220개를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글 사용은 울란바토르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몽골 전역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확산은 누가 주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부 정책도, 기업 마케팅도, 교육 과정도 아니었어요. 순전히 사용자의 자발적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바이럴 문자 확산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바이러스처럼 사람에서 사람으로, 도시에서 도시로 퍼져나가는 양상이었죠. 그리고 그 확산의 매개체는 SNS와 메신저였습니다. 9월, 저는 두 번째 논문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몽골 전역의 한글 확산과 바이럴 전파 메커니즘이었습니다. 논문을 쓰는 동안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현상이 지속 가능할까? 유행처럼 사라지는 건 아닐까? 그 답은 예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2021년 10월, 저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한 언론사였어요. 몽골 한글 확산 현상을 취재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흔쾌히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글이 몽골에서 이렇게 확산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구조적 호환성. 몽골어의 모든 소리를 한글로 표기할 수 있어요. 둘째, 학습 용이성. 30분이면 읽고 쓸 수 있죠. 셋째, 입력 속도. 키워드 타이핑이 키릴보다 빠릅니다. 기사가 나간 건 10월 20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큰 반향이 있었죠. 그리고 그 기사가 다시 몽골로 역수입됐습니다. 몽골 언론들이 한국 언론이 우리 젊은이들의 한글 사용을 조명했다며 보도했어요. 이 보도는 몽골 내 논쟁의 새로운 국면을 만들었습니다. 한글 확산이 국제적 관심사가 되자 몽골 정부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1월, 몽골 교육문화부가 언어정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언어학자, 교육자, 청년 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됐죠. 저도 위원으로 초청받았습니다. 첫 회의는 11월 5일에 열렸습니다. 교육문화부 장관이 직접 참석했어요. 장관이 말했습니다. 한글 확산은 이제 사회현상입니다. 정부가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는 몽골어의 정체성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 보수 성향 위원이 반박했습니다. 한글 사용을 방치하면 몽골 문자가 사라질 겁니다. 전통 문자 교육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그러자 한 청년 대표가 말했습니다. 강요는 반발만 났습니다. 저희 세대는 선택의 자유를 원합니다. 전통 문자가 유용하다면 자연스럽게 선택할 겁니다. 회의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합의점은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한글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지는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회의 후 몇몇 위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 언어학 교수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한글의 효율성은 인정합니다. 음소 문자 중에서 가장 과학적이죠. 하지만 우리 정체성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정체성은 언어에 있지 문자에 있지 않습니다. 몽골인들은 여전히 몽골어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동의하는 건 아니었지만 이해는 하는 표정이었죠. 12월, 몽골 최대 포털 사이트 몽골리아.com 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한글 사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이라는 질문이었죠. 참여자는 1만 2천 명이었습니다. 결과는 이랬습니다. 찬성 47%, 반대 28%, 중립 25%였어요. 젊은 층일수록 찬성 비율이 높았습니다. 18세에서 29세는 68%가 찬성했죠. 반면 50세 이상은 62%가 반대했습니다. 세대 갈등이 수치로 드러난 겁니다. 그해 겨울, 저는 또 다른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몽골 기업들이 한글을 마케팅에 활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 몽골 화장품 브랜드가 신제품 광고에 한글을 사용했어요. 제품명은 고요였습니다. 몽골어로 아름답다는 뜻이죠. 광고 카피는 이랬습니다. 고요, 당신의 아름다움. 몽골어와 한글을 섞어 쓴 겁니다. 마케팅 담당자가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타겟은 20대 여성입니다. 그들은 한글을 친근하게 여기죠. 한글을 쓰니까 브랜드 이미지가 젊고 세련돼 보인다는 반응이었어요. 이건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한글이 젊음과 세련됨의 상징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2022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3년간의 연구를 정리할 시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수집한 데이터를 다시 분석했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의 변화 추이를 그래프로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019년 한글 사용률은 14%였어요. 2020년 24%, 2021년 38%로 증가했습니다. 연평균 12%포인트씩 증가한 겁니다. 이 추세라면 2025년에는 절반 이상의 젊은이가 한글을 사용할 것으로 예측됐죠. 저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 번째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몽골 한글 확산의 3년 추이와 미래 전망이었습니다.
논문에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주장을 했습니다. 한글은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다라는 내용이었죠. 유행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구조적 변화는 되돌리기 어려워요. 한글은 이미 몽골 젊은 세대의 일상에 깊이 뿌리내렸다는 게 제 분석이었습니다. 2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무소였어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몽골의 한글 확산 현상이 흥미롭습니다. 문자 전파 사례로 기록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보고서를 작성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국제기구가 관심을 갖는다는 건 이 현상이 학술적으로 중요하다는 의미였으니까요. 3월부터 6월까지 저는 유네스코 보고서 작성에 몰두했습니다. 제목은 몽골 젊은 세대의 한글 채택 자발적 문자 전환 사례 연구였습니다. 보고서에서 저는 몇 가지 핵심 요인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음소 문자의 우월성. 한글은 소리를 가장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는 문자였습니다. 둘째, 디지털 환경 적합성. 키보드 입력이 직관적이고 빨랐죠. 셋째, 학습 용이성. 복잡한 교육과정 없이도 단시간에 습득 가능했습니다. 넷째, 문화적 친밀감. K-팝을 통해 한글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다섯째, 정보의 불개입. 강제나 금지가 없었기에 자연스러운 확산이 가능했습니다. 보고서는 7월에 완성됐습니다. 유네스코는 이 보고서를 공식 자료집에 수록했죠. 그리고 이 보고서가 또 다른 파장을 만들었습니다. 8월, 카자흐스탄 알마티 대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몽골 사례를 연구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카자흐스탄도 키릴 문자를 사용하는 나라였습니다. 2017년부터 라틴 문자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었죠. 알마티대 교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라틴 문자 전환에 수천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몽골에서는 정부 개입 없이 자발적으로 문자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메커니즘을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9월에 알마티를 방문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언어학자들과 워크숍을 진행했죠. 워크숍에서 한 카자흐 학자가 질문했습니다. 한글이 카자흐어에도 적용 가능할까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카자흐어도 알타이어족이고 자음 체계가 명확하니까요. 몽골 서부 후브드에서 이미 카자흐계 주민들이 한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워크숍 후 한 카자흐 젊은 학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도 한글로 카자흐어를 표기하는 실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도움을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제 연구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실험을 시작했죠. 10월, 저는 다시 울란바토르로 돌아왔습니다. 몽골 현장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었어요. 1년 만에 돌아온 울란바토르는 변해 있었습니다. 한글 간판이 더 많아졌고 젊은이들의 SNS에는 한글이 넘쳐났습니다. 한 카페에서 우연히 고등학생 2명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너 오늘 숙제했어? 응. 한글로 메모해뒀어. 키릴로 옮겨 써야 하는데 귀찮네. 그들에게 한글은 이미 일상이었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였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글 확산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됐다는 거요. 2022년 11월, 저는 결정적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몽골 최대 통신사가 공식 발표를 했어요. 한글 입력 지원을 모든 서비스에 기본 탑재한다는 내용이었죠. 이건 단순한 기능 추가가 아니었습니다. 기업이 한글을 공식 문자 옵션으로 인정한 겁니다. 발표 자료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8세에서 34세 고객의 73%가 한글 입력 기능을 요청했습니다. 고객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시장이 움직인 겁니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한 거였죠. 저는 해당 통신사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마케팅 이사를 인터뷰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우리도 망설였습니다. 정체성 논란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젊은 고객들은 한글을 원했습니다. 기업은 고객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는 노트북을 열어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한글 키보드 앱 다운로드 추이였어요. 2020년 5만 건에서 시작해 2021년 15만 건, 2022년 10월 현재 32만 건이었습니다. 몽골 전체 인구가 330만 명인 걸 고려하면 엄청난 수치였죠. 그가 덧붙였습니다. 이 중 87%가 35세 이하입니다. 젊은 세대는 이미 한글을 선택했어요. 우리는 그 선택을 지원할 뿐입니다. 저는 회사를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한글은 개인의 취향을 넘어섰다고요. 산업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해 12월, 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몽골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한글 사용을 금지하지도 권장하지도 않는다. 다만 공문서와 교육 현장에서는 키릴 문자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사실상 한글 사용을 인정한 겁니다. 금지하지 않는다는 건 허용한다는 뜻이니까요. 보수 진영은 반발했습니다. 전통문화보존협회가 성명을 냈죠.
정부가 방조하면 몽골 문자가 사라질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달랐어요. 몽골 최대 포털 사이트가 다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21년 12월에 이어 두 번째였죠. 참여자는 1만 5천 명이었습니다. 한글 사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이라는 질문이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찬성 56%, 반대 22%, 중립 22%였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찬성은 9%포인트 증가했고 반대는 6%포인트 감소했죠. 여론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023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울란바토르 시내 서점 5곳을 방문했습니다. 한글 학습서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놀랍게도 3곳에서 한글 학습서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3시간 만에 배우는 한글, 한글로 몽골어 쓰기 같은 제목이었어요. 한 서점 주인이 말했습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팔기 시작했어요. 젊은 손님들이 많이 찾더라고요. 한 달에 20권 정도 나갑니다. 출판 시장까지 반응한 겁니다. 저는 그 책들을 구입해 읽어봤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한글 자무 소개, 조합 원리, 몽골어 단어 표기 예시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책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장이 수요를 감지하고 상품을 만든 거죠. 2월, 저는 몽골국립대학교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한글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가라는 질문이었어요. 결과는 이랬습니다. 매일 42명, 주 3회 이상 31명, 가끔 18명, 사용 안 함 9명이었습니다. 매일 또는 주 3회 이상 사용하는 학생이 73명이었죠. 대학생 10명 중 7명이 정기적으로 한글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한 21세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저는 일기를 한글로 써요.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기에 한글이 더 편해요. 키릴은 너무 공식적인 느낌이거든요. 또 다른 23세 남학생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코딩할 때 주석을 한글로 달아요. 변수명도 한글로 짓고요. 영어보다 이해가 빨라요. 한글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채팅이나 메모를 넘어 개인적 기록과 전문 작업에까지 확장된 거죠. 3월, 저는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몽골 교육부가 연락을 해왔어요. 한글 선택 과목 도입을 검토 중인데 자문을 해줄 수 있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교육부를 방문했습니다. 담당 국장이 설명했죠. 학생들이 원한다면 선택 과목으로 한글을 배울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의무는 아니에요.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처럼 선택 외국어 과목으로요. 저는 질문했습니다. 한글을 외국어로 분류하시는 건가요? 국장이 답했습니다. 애매합니다. 학생들은 한국어를 배우려는 게 아니라 한글 자체를 배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목명을 한글 문자학으로 정했습니다. 흥미로운 접근이었습니다. 한글을 언어가 아니라 문자 체계로 가르치겠다는 거였죠. 저는 교육 과정 초안을 검토했습니다. 총 12시간 과정이었어요. 1주차는 한글 자무 익히기, 2주차는 조합 원리, 3주차는 몽골어 표기 연습, 4주차는 실용 문서 작성이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몽골어 음운 체계와 한글의 대응 관계를 강조하세요. 그리고 키릴 문자와의 비교도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선택의 근거를 이해해야 합니다.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반영하겠습니다. 4월, 파일럿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울란바토르 시내 고등학교 3곳에서 시범 운영됐죠. 신청자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한 학교에서는 정원 30명의 지원자가 87명이었어요. 추첨으로 선발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중 한 학교를 방문해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교사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그가 칠판에 한글 자모를 적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읔, 티읒, 피읍, 키읔. 학생들이 따라 읽었습니다. 발음이 정확했어요. 교사가 말했습니다. 이 14개 자음이면 몽골어의 모든 자음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키릴은 33개 문자가 필요하지만 한글은 14개 자음과 10개 모음이면 충분합니다. 한 남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한글이 더 효율적이네요? 교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효율성은 사용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키릴은 공식 문서에, 한글은 빠른 소통에 적합하죠. 각각의 장점이 있습니다. 균형 잡힌 설명이었습니다. 한글을 가르치되 키릴을 폄하하지 않는 접근이었죠. 수업 후 학생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 17세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한글을 쓸 줄 알아요. SNS에서 배웠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제대로 배우니까 왜 이렇게 쓰는지 이해가 돼요. 또 다른 18세 남학생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나 학교에서 한글 배운다고요. 멋있잖아요.
학생들에게 한글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정체성의 일부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5월, 파일럿 프로그램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계 학교 총 90명의 학생 중 87명이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이수율 96.7%였죠. 만족도 조사에서는 매우 만족 68%, 만족 29%, 보통 3%였습니다. 불만족은 0%였어요. 교육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2023년 9월 새학기부터 전국 50개 고등학교에서 시행하기로 했죠. 보수 진영은 다시 반발했습니다. 정부가 한글을 공식 교육 과정에 넣는 건 몽골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어요. 하지만 교육부 장관은 단호했습니다. 선택 과목입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겁니다. 논쟁은 계속됐지만 정책은 진행됐습니다. 6월, 저는 다시 지방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1년 만에 찾은 에르데네트였어요. 시내 중심가는 변해 있었습니다. 한글 간판이 2배 가까이 늘었죠. 2021년에는 50개 상점 중 8개였는데 이제는 50개 중 15개였습니다. 비율로는 30%였어요. 한 신규 카페 주인이 말했습니다. 한글 간판이 트렌드예요. 젊은 손님들이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거든요. 마케팅 효과가 확실합니다. 트렌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어요. 3년간 지속되고 확대된 현상이었으니까요. 저는 에르데네트 시청도 방문했습니다. 문화관광과 담당자를 만났죠. 그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고민입니다. 한글 간판을 규제해야 하느냐는 민원이 들어와요.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요. 상인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건데 막을 수 없죠. 시정부도 이 현상을 통제할 수 없었던 겁니다. 7월, 저는 울란바토르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렸죠. 4년간의 연구를 책으로 엮기로 했습니다. 제목은 한글, 몽골을 만나다 자발적 문자 혁명의 기록이었습니다. 8월부터 집필을 시작했습니다. 3개월간 자료를 정리하고 원고를 썼죠. 11월, 원고가 완성됐습니다. 총 320페이지였어요. 몽골 최대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연락이 왔죠. 출간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2024년 2월, 책이 출간됐습니다. 초판은 3,000부였어요. 출간 한 달 만에 완판됐습니다. 이세를 찍었죠. 한 서평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책은 몽골 젊은 세대의 선택을 기록한 역사서다. 문자는 강요되는 게 아니라 선택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저는 그 서평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제 연구가 단순한 학술 작업을 넘어섰다고요. 시대의 증언이 됐다고요. 2024년 3월, 저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한글 사용자 커뮤니티가 생겼다는 겁니다. 2년 전 제가 만났던 젊은 학자가 시작한 거였죠. 그는 SNS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의 연구가 영감을 줬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도 한글 실험이 시작됐어요. 저는 즉시 알마티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4월 초, 알마티에 도착했습니다. 그 학자가 공항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커뮤니티 회원이 2,000명을 넘었습니다. 대부분 20대죠. 카자흐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실험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들의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한 카페에 30명 정도 모였죠. 회원 중 한 명이 발표했습니다. 카자흐어는 자음 25개, 모음 9대입니다. 한글로 모두 표기 가능해요. 특히 키릴로 표현하기 어려웠던 목젖 소리도 한글의 쌍기역, 쌍디귿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23세 여성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몽골처럼 한글을 쓸 수 있다는 건가요? 발표자가 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이미 시도하고 있어요. 저는 일주일째 일기를 한글로 쓰고 있습니다. 그는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카자흐어가 한글로 빼곡히 적혀 있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한글이 몽골을 넘어 중앙아시아로 확산되고 있었던 겁니다. 모임 후, 저는 그 학자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7년부터 라틴 문자 전환의 수조 원을 쓰고 있어요. 새 교과서, 간판, 공문서 다 바꾸고 있죠. 하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키릴에 익숙합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자발적으로 한글을 선택하고 있어요. 정부 돈 한 푼 안 들이고요. 이게 진짜 문자 혁명 아닐까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혁명은 위에서 강요되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선택되는 겁니다. 5월, 저는 울란바토르로 돌아왔습니다. 카자흐스탄 소식을 몽골 언론에 전했죠. 기사 제목은 한글, 중앙아시아로 퍼지다였습니다. 반응은 뜨거웠어요. 한 몽골 네티즌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게 다른 나라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네요. 자랑스럽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글은 이제 한국만의 것이 아니에요.
알타이어족 공통의 도구가 되고 있어요. 흥미로운 관점이었습니다. 한글이 특정 국가의 문자를 넘어 언어 계통의 공통 도구로 인식되기 시작한 거죠. 6월, 저는 예상치 못한 초청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 한글학회 학술대회였어요. 몽골 한글 확산 사례 발표를 요청받았죠. 저는 7월 초 서울로 갔습니다. 생애 처음 한국 방문이었어요. 학회장은 서울 시내 대학교였습니다. 참석자는 300명 정도였죠. 제 발표는 둘째 날 오후였습니다. 제목은 몽골 젊은 세대의 한글 채택 5년의 기록이었습니다. 발표는 40분간 진행됐습니다. 청중들은 집중했어요.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한한국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몽골에서 한글이 확산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기업도, 학교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사용자가 필요해서 선택했죠. 그게 지속 가능한 확산의 비결입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또 다른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한글이 몽골 문화 정체성을 위협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죠. 문자와 정체성은 별개입니다. 몽골인들은 여전히 몽골어를 말하고 몽골 문화를 향유합니다. 다만 그 소리를 적는 도구로 한글을 추가로 선택한 것뿐이죠. 키릴 문자도 원래 몽골 것이 아니었습니다. 1940년대에 들어온 거예요. 문자는 도구입니다. 도구는 더 좋은 것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발표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죠. 발표 후 한한국 기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글 창제자 세종대왕은 백성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다고 하죠. 몽골 사례가 그 뜻을 증명한 게 아닐까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한글은 580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현대적이고 실용적입니다. 그게 한글의 힘이죠. 기사는 다음날 한국 주요 언론에 실렸습니다. 몽골 연구자, 한글의 세계화 가능성 제시라는 제목이었어요. 7월 중순, 저는 다시 울란바토르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변화를 감지했죠. 몽골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발표한 겁니다. 다중 문자 사용 가이드라인이었어요. 가이드라인 내용은 이랬습니다. 공식 문서는 키릴 문자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 간 소통, 상업활동, 예술 창작에서는 한글 등 다른 문자 사용을 허용한다. 이건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글 사용을 인정한 겁니다. 보수 진영은 격렬히 반발했습니다. 정부가 몽골 정체성을 포기했다며 시위를 벌였죠. 하지만 여론은 달랐어요. 포털 사이트 설문조사에서 67%가 정부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한 네티즌이 댓글에 이렇게 썼습니다. 현실을 인정한 거예요. 이미 수십만 명이 한글을 쓰고 있는데 금지할 수도 없잖아요. 9월,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한글 선택 과목이 전국 50개 고등학교에 도입됐죠. 신청자는 예상을 훨씬 넘었습니다. 총 정원 1,500명의 신청자가 4,200명이었어요. 교육부는 급히 추가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결국 70개 학교, 2,100명이 수강하게 됐죠. 한 교육부 관계자가 언론에 말했습니다. 수요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내년에는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향이 정책을 앞서가고 있었던 겁니다. 10월, 저는 한글 수업을 참관하러 다시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시골 마을의 작은 학교였어요. 학생은 15명이었습니다.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수업을 듣고 있었죠. 교사가 질문했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이유가 뭔가요?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한글로 글을 쓰면 감정 표현이 더 자유로운 것 같아요. 또 다른 남학생이 답했습니다. 저는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어요. 코드에 한글 주석을 달면 나중에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요. 각자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죠. 한글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도구라고 생각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한 학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이 한글 연구하신 분이라고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연구 덕분에 우리가 한글을 학교에서 배울 수 있게 됐어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제 연구가 실제로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11월, 중요한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몽골 통계청이 2024 청년 디지털 사용 실태 조사를 발표했어요. 그중 한 항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문자를 묻는 질문이었죠. 18세에서 29세 응답자 5,000명 중 키릴만 사용 32%, 키릴과 한글 병용 54%, 한글 주로 사용 14%였습니다. 절반 이상이 한글을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통계는 충격을 줬습니다.
보수 언론은 몽골 문자의 위기라고 보도했죠. 진보 언론은 젊은 세대의 합리적 선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저는 이 통계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한글은 소수의 실험이 아니라 다수의 일상이 됐다고요. 12월,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5년간의 연구를 정리하며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문자는 강요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사용자의 필요와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한글이 몽골에서 확산된 건 정부 정책도 기업 마케팅도 아니었습니다. 사용자가 더 나은 도구를 발견하고 자발적으로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5년간 지속되며 이제는 사회 구조의 일부가 됐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혁명은 시끄럽지 않다는 거려. 조용히 일상에서 한 사람씩 선택하며 진행된다는 거려. 2025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6년차 연구를 시작하며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글 확산이 몽골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단순히 문자 사용 통계를 넘어 사회 문화적 영향을 파악하고 싶었죠. 저는 먼저 세대 간 소통 방식을 조사했습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30쌍을 인터뷰했어요. 한 45세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딸아이가 문자 메시지를 한글로 보내요. 처음엔 뭔지 몰라서 답답했죠. 지금은 기본적인 한글은 읽을 수 있어요. 딸이 가르쳐줬거든요. 흥미로운 역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문자를 가르치는 겁니다. 또 다른 52세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한글로 메모를 남겨놔요. 냉장고에 우유 사오세요라고요. 저는 못 읽으니까 아내한테 물어봤죠. 세대 차이를 느낍니다. 세대 간 문자 격차가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건 일부 중장년층도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한 48세 사업가가 말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업무 메모를 한글로 써요. 처음엔 키릴로 쓰라고 했죠. 그런데 계속 한글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우기로 했습니다. 그는 한글 학습 앱을 보여줬습니다. 하루 30분씩 연습해요. 이제 기본적인 건 읽을 수 있어요. 시장이 세대를 넘어서고 있었던 겁니다. 2월, 저는 기업들의 한글 활용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한 광고 대행사를 방문했어요. 그들은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캠페인에서 한글을 적극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시각적으로 강렬해요. 키릴보다 눈에 띄죠. 특히 동그라미 모양인 이응, 네모 모양인 미음 같은 자음이 디자인 요소로 활용하기 좋아요. 그는 최근 작업한 화장품 광고를 보여줬습니다. 제품명 사이앙이 한글로 크게 적혀 있었죠. 몽골어로 아름다운이라는 뜻입니다. 키릴로 쓰면 인데 시각적 임팩트가 약해요. 한글로 사이안이라고 쓰니까 훨씬 세련돼 보이죠. 미학적 가치가 상업적 가치로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당과 카페도 조사했습니다. 울란바토르 시내 신규 개업 매장 100곳을 확인했죠. 그중 42곳이 간판에 한글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비율로는 42%였어요. 한 카페 사장이 말했습니다. 한글 간판은 차별화 요소예요. 젊은 손님들이 인스타그램에 올리거든요. 공짜 홍보죠. 그는 매출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한글 간판으로 바꾼 후 20대 고객이 35% 증가했다고 했어요. 시장은 정직했습니다. 효과가 있으니 확산되는 겁니다. 3월, 저는 출판 시장도 분석했습니다. 몽골 최대 서점 체인의 판매 데이터를 확보했어요. 2024년 한 해 동안 한글 관련 서적 판매량이 전년 대비 180% 증가했습니다. 학습서뿐 아니라 한글로 쓴 몽골어 에세이집도 나오기 시작했죠. 한 젊은 작가가 한글로 쓴 단편집을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나의 하루였어요. 몽골어 내용을 한글로 표기한 책이었습니다. 저는 그 작가를 인터뷰했습니다. 26세 여성이었죠.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감정을 한글로 쓸 때 더 솔직해져요. 키릴은 너무 정제된 느낌이거든요. 한글은 날 것의 감정을 담기에 적합해요. 출판사 편집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실험이었어요. 과연 팔릴까 싶었죠. 그런데 초판 2000부가 한 달 만에 완판됐어요. 지금 3쇄 찍고 있습니다. 새로운 장르가 탄생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글 몽골어 문학이었죠. 4월, 저는 교육 현장의 변화를 추적했습니다. 한글 선택 과목을 운영하는 학교가 70개에서 120개로 늘었습니다. 수강생도 2100명에서 3800명으로 증가했죠. 한 고등학교 교장이 말했습니다. 학생들의 요구가 많았어요. 작년에 정원을 채우지 못할까 걱정했는데 올해는 대기자가 생겼습니다. 저는 수업 방식도 조사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히 자무 익히기 중심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실용 중심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 교사가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에게 한글로 일기 쓰기, 친구에게 편지 쓰기 같은 과제를 내요. 그냥 배우기만 하면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써야 자기 것이 됩니다. 교육 방법론이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5월,
저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몽골국립대학교 언어학과에서 한글 몽골어학 전공을 신설한다는 겁니다. 학부 과정이었죠. 저는 대학을 찾아갔습니다. 학과장을 만났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을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필요해졌습니다. 한글로 몽골어를 가르치는 교사가 필요하고 한글 몽골어 콘텐츠를 만드는 전문가가 필요하니까요. 신입생 모집은 9월이었습니다. 정원은 30명이었죠. 학과장이 덧붙였습니다. 지원자가 많을 것 같아요. 새로운 분야니까 취업도 잘 될 겁니다. 학문 영역으로 제도화되고 있었던 겁니다. 6월, 저는 다시 지방을 돌았습니다. 이번에는 몽골 남부 도시 달란자드가 되었어요. 고비 사막 입구에 있는 소도시였습니다. 인구는 2만 명 정도였죠. 저는 시내 중심가를 걸었습니다. 놀랍게도 작은 도시임에도 한글 간판이 보였어요. 한 휴대폰 수리점 간판에 폰수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주인은 40대 남성이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한글로 쓰셨어요? 그가 답했습니다. 아들이 쓰라고 했어요. 젊은 손님들이 알아본대요. 저는 한글 못 읽지만 장사가 되니까 괜찮아요. 흥미로운 현상이었습니다. 한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도 한글을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경제적 합리성 때문이었죠. 저는 달란자드가드 고등학교도 방문했습니다. 한글 선택 과목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교감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했어요. 학생 12명이 수강 중입니다. 작은 학교지만 학생들의 열의는 대단해요. 교실을 들여다봤습니다. 학생들이 한글 자모를 연습장에 쓰고 있었죠. 한 학생이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저는 울란바토르 대학 가고 싶어요. 한글 할 줄 알면 유리하다고 들었어요. 한글이 경쟁력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7월, 저는 중요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몽골 정부가 국가언어 정책 5개년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그 안에 한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어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한글 사용이 몽골어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한다. 다만 개인의 문자 선택권은 존중한다. 미묘한 표현이었습니다. 완전히 인정하지도 완전히 거부하지도 않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정부가 더 이상 한글을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현실로 받아들인 겁니다. 8월, 저는 6년간의 데이터를 종합 분석했습니다. 한글 사용률 추이를 그래프로 만들었죠. 2019년 14%에서 시작해 2020년 24%, 2021년 38%, 2022년 51%, 2023년 62%, 2024년 68%였습니다. 2025년 상반기 조사에서는 72%까지 올랐어요. 18세에서 29세 몽골 젊은이 10명 중 7명이 한글을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며 확신했습니다. 한글은 이제 몽골 젊은 세대의 표준 도구가 됐다고요. 9월, 저는 4번째 책 집필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글 혁명 6년 몽골이 선택한 미래였습니다. 이번 책에서는 단순한 현상 기록을 넘어 미래 전망을 담으려고 했어요. 10년 후 몽골은 어떻게 될까? 한글과 키릴이 공존할까? 아니면 한글이 완전히 대체할까? 저는 여러 시나리오를 그려봤습니다.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이중 문자 체계의 안정화였습니다. 공식 영역에서는 키릴, 일상 영역에서는 한글을 사용하는 구조가 고착되는 거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한글의 공식화였습니다. 10년 후 젊은 세대가 사회 주류가 되면 한글을 공식 문자 중 하나로 인정하자는 논의가 나올 수 있었어요. 세 번째 시나리오는 키릴의 부활이었습니다. 정부가 강력한 키릴 지능 정책을 펴면 한글 사용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첫 번째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봤습니다. 사람들은 두 도구의 장점을 각각 활용하는 합리적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10월, 저는 원고를 마무리하며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기록한 건 단순한 문자 확산이 아니었어요. 한 세대의 선택과 저항, 그리고 변화의 역사였습니다. 몽골 젊은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더 나은 도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구를 일상에 녹여냈죠. 기성세대는 걱정했고 정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현실을 인정했어요. 이게 진짜 변화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위에서 강요하는 개혁이 아니라 아래에서 선택하는 진화였죠. 2025년 11월, 저는 7년차 연구의 마지막 장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달은 특별했어요. 제 연구가 국제학술지에 실린 지 꼭 5년이 되는 달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동안 모은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2,000개가 넘는 인터뷰 기록, 5만 장의 사진, 300개의 영상이었죠. 이 모든 기록이 하나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문자는 명령이 아니라 선택이다라는 이야기였어요. 11월 중순, 저는 마지막 현장 조사를 나갔습니다. 7년 전 처음 한글 사용을 목격했던 두 카페였죠.
카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간판도 그대로였어요. 커피하우스라고 한글로 적혀 있었죠. 저는 카페에 들어가 주인을 찾았습니다. 그는 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7년 전 그 연구자분이시죠. 한글에 대해 물어보셨던 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7년 전엔 저희가 거의 유일했어요. 한글 간판이요. 지금은 이 거리에만 10군데가 넘어요. 시대가 변했죠. 그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정말로 한글 간판이 즐비했어요. 사진관, 옷가게, 약국, 꽃집이라는 한글이 보였습니다. 7년 전엔 상상할 수 없던 풍경이었죠. 저는 커피를 마시며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젊은이들이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아마 그들은 지금 한글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을 겁니다. 문자 혁명은 조용히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마지막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7년 전 제게 한글이 편하다고 말했던 그 대학생이었어요. 그는 이제 29세가 됐습니다.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아직도 한글을 쓰시나요? 그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회사 업무 메신저는 한글이 기본이에요. 빠르고 정확하니까요. 공식 문서는 키릴로 쓰지만 내부 소통은 모두 한글입니다. 그는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업무 대화방에 한글 메시지가 가득했어요. 회의 내일 오전 10시. 보고서 확인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문장들이었습니다. 그가 덧붙였습니다. 저희 세대에게 한글은 이제 특별한 게 아니에요.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겁니다. 당연히 쓰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혁명이 완성됐다는 거려. 혁명은 시끄럽게 끝나지 않습니다. 조용히 일상이 되면서 끝나는 겁니다. 11월 말, 저는 몽골 교육문화부를 마지막으로 방문했습니다. 7년간 여러 번 만났던 그 국장이었어요. 그는 이제 차관으로 승진해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연구 덕분에 우리가 올바른 정책을 펼 수 있었어요. 금지하지도 않고 강요하지도 않는 정책이요. 시장과 국민이 선택하게 한 겁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앞으로 정부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그가 답했습니다. 현 상태를 유지할 겁니다. 키릴은 공식 문자로 계속 사용되고 한글은 개인 선택으로 허용됩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에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사실 저도 요즘 한글을 배우고 있어요. 손주가 한글로 문자를 보내거든요. 할아버지도 알아야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세대를 넘어선 겁니다. 12월 초, 저는 4번째 책의 마지막 장을 썼습니다. 제목은 결론 선택받은 문자였어요.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간, 저는 몽골에서 일어난 조용한 혁명을 목격했습니다. 한글이 정부 정책도, 기업 투자도, 교육 과정도 없이 확산된 과정을 기록했죠. 이 현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명확합니다. 문자는 강요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필요와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계속 썼습니다. 한글이 몽골에서 선택받은 이유는 3가지였습니다. 첫째, 구조적 완벽성입니다. 몽골어의 모든 소리를 정확히 표기할 수 있었죠. 둘째, 학습 용이성입니다. 복잡한 교육 없이도 단시간에 익힐 수 있었습니다. 셋째, 실용적 편의성입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빠르고 직관적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금지하지 않았고 기업이 밀어붙이지 않았으며 학교가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사용자가 더 나은 도구를 발견하고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그게 지속 가능한 변화의 비결이었습니다.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뗐습니다. 7년 연구의 결론이었어요. 12월 중순, 저는 마지막 통계를 확인했습니다. 몽골 통계청이 2025년 언어 사용 실태 조사를 발표했어요. 가장 큰 표본 조사였습니다. 전국 18세 이상 성인 1만 명을 대상으로 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8세에서 29세 응답자 중 76%가 한글을 자주 사용한다고 답했습니다. 30세에서 39세는 42%, 40세에서 49세는 18%, 50세 이상은 6%였어요. 세대별로 명확히 나뉘었습니다. 젊을수록 한글 사용률이 높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다른 수치였습니다. 한글 사용이 몽골어를 위협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가 68%였어요. 국민 다수가 한글을 위협이 아니라 도구로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통계를 보며 확신했습니다. 논쟁은 끝났다고요. 한글은 이제 몽골 사회의 일부가 됐다고요. 12월 20일, 저는 4번째 책 원고를 출판사에 넘겼습니다. 총 380페이지였어요. 편집자가 말했습니다. 이 책은 역사가 될 겁니다. 한 시대의 변화를 목격하고 기록한 유일한 문서니까요. 저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관찰하고 기록했을 뿐입니다. 진짜 주인공은 선택한 사람들이죠. 12월 말,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2019년 처음 조사를 시작했던 그 대학가 카페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커피를 마시며 7년을 돌아봤죠. 창밖으로 젊은이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어요. 아마 한글로 쓰고 있을 겁니다. 간판에는 한글이 보였습니다. 거리 곳곳에 한글이 있었죠. 이게 2025년 울란바토르의 풍경이었습니다. 7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모습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몽골에서 한글이 확산된 이유는 문화 수용도, 정치적 결정도, 경제적 이익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더 나은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소리를 정확히 적고 빠르게 입력하며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였죠. 사람들은 더 나은 도구를 선택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몽골 젊은이들은 그 본능을 따랐을 뿐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7년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한글의 여정은 계속될 겁니다. 카자흐스탄에서, 키르기스스탄에서, 어쩌면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에서도요. 문자는 국경을 넘습니다. 더 나은 도구는 결국 선택받으니까요. 저는 커피를 마지막 한 모금 마시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거리는 한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몽골 울란바토르. 한글 혁명 7년의 기록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니까요.